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각 사업장의 임금 체불에 대한 당국의 행정 지도가 시작됩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체불 임금이 8,300억 원이나 됐습니다. 정부가 서둘러 대신 지불하기도 하고 또 저금리 융자도 할 계획입니다. 또 추석을 맞아서 우리 농축수산식품 선물을 소개하는 마음이음 마켓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널리 알리고 또 이용해 주십시오. 이 모두가 코로나19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자는 노력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오늘 저녁 제주를 지나 남해안에 상륙하면서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 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국회의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 국민의힘 12명과 열린민주당 1명의 불법 거래 의혹이 적발됐습니다. 명단은 특별수사본부와 각 당에 전달됐습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분 사태의 책임과 관련해 비판을 쏟아냈고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밀어준다는 논란 속에 두 사람이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두 당은 모레 언론중재법의 최종 처리 여부를 두고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모더나 백신 7만 회 분량이 추가로 들어오게 되며 1, 2차 접종 간격을 다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식당과 카페의 영업은 밤 9시까지로 1시간 줄어들지만 접종 완료자 2명이 포함되면 4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첫 소식, 태풍 소식입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태풍주의보가 발효돼 태풍의 직접 영향권 안에 들었습니다. 제주를 연결해서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재영 기자. 네,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법한포구군요. 제주 전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었는데요. 현재의 상황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고 파도도 제법 높게 일렁이면서 태풍이 가까이 왔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뒤 밤 8시면 태풍이 가장 제주에 가깝게 접근한 뒤 지나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현재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최고 5m 높이의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또 오후 5시 이후 제주 전역과 제주 앞바다 등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제주도가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서면서 강한 비와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또 태풍 마이스는 아직 제주에 많은 비를 뿌리진 않았는데요. 앞으로 내일 오후까지 많게는 최고 70mm, 시간당 70mm의 폭우를 동반해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적은 곳은 100에서 300mm, 많은 곳은 400mm의 많은 비가 올 전망인데요. 특히 지난 토요일부터 많은 장맛비가 내린 제주 산간과 동부, 남부 지역에는 이번에도 폭우가 예상되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바람도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0m 이상의 강풍이 예보돼 피해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주항 포구에는 각종 선박 2천여 척이 태풍을 피해 정박 중이고 여객선 일부 항로도 결항했습니다. 오후 들어 제주를 연결하는 항공편 70여 편이 결항하는 등 항공기 운항이 일부 차질을 빚고 있어 이용객들은 미리 운항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태풍은 오늘 저녁 8시쯤 제주를 지나 남해안으로 빠져나갈 예정인데요. 만조 시각과 겹치면서 해안 저지대와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번 태풍은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보돼 태풍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에서 YTN 고재영입니다. 네, 경남 지역도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바닷물 수위가 높은 시기인 만큼 해안가의 저지대는 침수 피해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항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태인 기자. 네, 창원 마산항입니다. 네, 경남 지역에 지금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상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1시간 전쯤 이곳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비는 소강 상태입니다. 아직 바람도 그닥
거세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하늘에는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먹구름이 잔뜩 꼈습니다. 오늘 하루 내린 비의 양도 제법 많은데요. 오후 6시 기준으로 이곳 창원에는 하루 동안 45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통영 사량도에는 74mm, 고성에도 70mm가 넘는 비를 퍼부었습니다. 내일까지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폭우가 예보됐고요. 특히 해안 지역에는 1시간에 7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5일까지는 달의 인력으로 인해 바닷물 수위가 올라가는 기간으로 폭우에 빗물이 바닷물이 나가지 못해 해안가 저지대 침수가 우려됩니다. 또 난강댐도 난강 쪽으로 초당 200톤, 가하천 쪽으로 초당 100톤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어 하류에 계신 분들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 영향으로 바닷길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경남 곳곳 섬으로 향하는 여객선과 도선 모든 항로가 오후부터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이곳 마산항뿐만 아니라 경남 곳곳 항구에는 어선 13,000여 척이 피항했습니다. 경남 지역에는 지난 토요일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추가로 내리는 비로 산사태나 축대 붕괴 같은 피해도 우려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 바람의 영향은 적습니다. 하지만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0m가 넘는 바람도 예보됐습니다. 태풍 북상에 대비해 창원시는 오후 6시를 기해 산사태, 저지대 침수 지역 주민들에게 마을 회관이나 산사 복지센터 등으로 대피를 명령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의창구, 북면, 신촌리 등 73곳입니다. 또 밤 11시부터 창원시 모든 지하도로를 내일 새벽 5시까지 통제했습니다. 이와 함께 창원 지역 임시선별검사소 3곳은 내일 오전까지 문을 닫습니다. 또 비닐하우스 같은 농업시설물과 공사작 가림막과 간판 등도 떨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피해 없도록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창원 마산항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이번에는 기상센터를 연결해서 태풍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태풍이 제주도로에서 경남 남해 부근으로 상륙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12호 태풍 오마이스는 한두 시간 뒤 제주도를 지나겠고 자정을 전후해 경남 남해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영남 내륙을 지나면서 점차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은 제주도와 남해 대부분 해상, 남해안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 점차 남부 내륙으로도 태풍특보가 발효되겠고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집중됐습니다. 특히 충남 태안과 전북 군산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기도 했는데 태풍이 다가오면서 제주도에 이어 남부지방에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해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내일까지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400mm 이상, 그 밖에 남부와 제주도에도 최고 300mm의 물폭탄이 떨어지겠고 중부지방에도 200mm가 넘는 폭우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또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30m 이상, 중부지방에도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태풍 오마이스가 올라오면서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 등의 침수 피해와 농작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개훈희 기자입니다. 왕복 4차로 도로가 무릎 높이까지 잠겨버렸습니다. 세차게 퍼붓는 장대비에 차들이 고인물을 가르며 위태롭게 달립니다. 이처럼 태풍이 올 때마다 차량 침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폭우가 쏟아지는 날엔 가급적 차를 운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빗길 운전을 한다면 타이어 공기압을 평소보다 10%가량 높이면 브레이크를 밟을 때 미끄러지는 수막 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범퍼까지 물이 차오른 구간을 지날 때는 속도를 줄이되 멈추지 않고 지나야 합니다. 운행 도중 차량을 세우거나 기어를 바꾸면 엔진 흡입구에 물이 들어와 차량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차량들이 주행 성능을 위해서 엔진 흡입구를 좀 낮게 설계하는 차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외제차들이 그런 차가 많습니다. 약간의 침수 구간을 지날 때 차량이 지나면서 물살이 위로 올라오고 엔진 흡입구로 물이 들어오면서 차량이 가동하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만약 침수 구간에서 차량이 멈추게 되면 시동을 걸거나 기기 조작을 하지 말고 견인차를 불러 차량을 신속히 빼내는 게 중요합니다. 침수 구간을 빠져나온 뒤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해 습기를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태풍 오마이스가 북상하면서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침수가 걱정되는 노는 물골을 넓히고 배수로 잡초를 없애 물이 잘 빠지도록 하는 게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축사는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유해가스가 생기지 않도록 분뇨를 잘 치워야 합니다. 비닐하우스는 뼈대와 비닐이 떨어지지 않게 끈으로 잘 묶어두면 강한 바람의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미국도 허리케인과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동부 테네시주에서 수십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북동부 지역에서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수현 기자입니다. 폭우와 강풍에 뿌리채 뽑힌 나무가 쓰러져 있고 차량은 뒤집힌 채 반쯤 물에 잠겼습니다. 온 동네가 폭격을 맞은 듯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습니다. 테네시주에 하루 최대 430mm에 넘는 비가 내리며 주의 최대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Houses are washed away, knocked off foundations, just totally gone. Still people missing. Lots of cars are smashed up and gone. 지금까지 수십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는데 사망자 중에는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아기 등 어린이도 여럿 포함됐습니다. 파손된 주택과 뒤엉킨 잔해 속에서는 생존자 수색과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Those searches will continue tonight until dark and will pick back up in the morning. 한 남성이 패들보트를 타고 침수된 거리를 오갑니다. 허리케인 헨리의 영향으로 뉴욕시의 하루 강우량이 113mm에 달하며 시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허리케인은 북동부 지역에 상륙하면서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했지만 곳곳에 침수와 정전 피해를 남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심각한 피해가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며 복구를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로 국민의힘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에게서 불법 거래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각종 법령 위반과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명단은 특별수사본부에 전달됐습니다. 이재윤 기자입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지난 7년 동안 부동산 거래 보유 과정에서 법을 어긴 것으로 보이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당 1명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서는 부동산 명의신탁 1건,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2건, 토지보상법과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4건 등 모두 13건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열린민주당 1명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한 의혹입니다. 의원 본인과 관련된 의혹이 8건, 배우자 관련한 의혹이 1건, 부모님과 관련된 의혹 2건, 자녀와 관련된 의혹 2건이고요. 열린민주당 1건은 의원 본인과 관련된 의혹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와 관련한 투기 의혹은 민주당에서는 2건이 나왔지만 이번엔 없었습니다. 앞서 민주당 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우상호 의원이 내사 종결 처리되면서 조사의 한계가 지적됐지만 권익위는 의원은 공소시효가 지나 불입건된 것으로 안다며 우회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지 않았던 의원 가족들은 권익위의 독촉으로 대부분 제출했지만 일부 미제출 의원들은 소명서를 냈고 사유가 인정돼 종결 처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재현입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박준 변호사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12명, 1명 해서 13명이군요. 그렇죠. 예.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12명 뭐 네. 대부분인데 이건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법령 위반이 가장 많습니다. 법령 위반. 법령 위반 중에는 농지법이 가장 탈법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농지법 관련된 사람이 6명이 되고요. 그거 말고도 명예신탁을 잘못했을 때도 문제가 되니까 명예신탁 1건이 있고요. 예. 또 세금 탈루, 편법 증여하면서 2건, 또 기타 법률 위반이 4건인데 또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토지를 구입했다. 요거는 본인 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1건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의혹이 몇 건 이렇게 보도는 합니다만은 네. 이게 앞서 민주당 걸 조사했을 때랑 그렇죠.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한 건지가 일단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료 조사를 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현장에 가서 뒤져봤다는 얘기인지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수사권이 없어요, 권익위원회.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는 방식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했을 때하고 여당권하고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료 제출을 받고 그 제출을 등기부하고 이 교차 검증을 한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농지법 같은 경우는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한 다음에 이거 이상하니까 소명해달라고 자료 제출 요구하고 예. 뭐 그런 시스템이 반복된 것 같아요. 하나가 좀 확실한 건 이번에 3기 신도시 문제됐던 거는 요거는 우선적으로 조사를 했던 걸로 보이고 예. 요거 말고 나머지 방법들은 수사권 없이 소명하는 절차를 요구하고 했던 것으로 반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특히 농지법 같은 경우 이제 네. 문제가 됐던 거죠.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입건도 안 되고 그냥 혐의가 없는 걸로 끝났는데 가서 제대로 심었는지 농사를 제대로 짓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네. 이 권익위원회 조사가 그동안에 이의제기도 많았고 불만도 많았고 해서 실효성이 과연 있는 건가 약간 이제 의심이 이제 들긴 했거든요. 그렇죠.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입건이 안 됐습니다. 예. 결국은 조사에서 농지법 위반일 것이다 해서 뭐 국수본이나 특수본에 넘겼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입건이 안 돼서 이제 본인이 주장하기로는 혐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죄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당연한 결론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권익위는 좀 반박의 입장을 표현했어요. 공소시효가 경과됐기 때문에 불입건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건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입건 뭐 한 7년 정도 공소시효 될 겁니다. 아마 그 시간이 지나면 처벌은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수사기관에서는 더 이상 사건을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뭐 우상호 의원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네. 김한정 의원이 있고 김희재 의원도 상당히 반발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민주당 소속입니다만. 근데 그 둘 얘기를 한번 잠깐 들어보죠. 예. 깜깜이 조사를 하고 깜깜이 발표를 했습니다. 무슨 부동산에 무슨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하나도 모릅니다. 당 지도부에 보고된 권익위 보도도 이름과 의혹 제목만 있었다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해서 예. 실명 공개까지 해서 명예훼손까지 된 상황인데 예. 그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2달 동안 이런 엄청난 조사를 하면서 저 개인이나 또 당을 우회해서든 일체의 소명이나 추가 자료 요청이 없었습니다. 이건 뭐 너무나 명백한 거기 때문에 네네. 매매 계약서하고 등기부 등본만 확인하면 바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고 예. 금융거래 내역은 미처 그거는 제출을 안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권익위에서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확인이 아직도 좀 부족하다 하면은 예. 재차 그 자료 요구를 했으면은 그거 바로 떼다가 바로 저희가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인데 예. 그것도 확인 요구 없이 바로 이제 의뢰를 한 거죠.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예. 권익위에서도 이제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판단 자체를 잘못한 겁니다. 아무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문제를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가 됐다. 그러면 조사한 곳에다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그걸 조사한 곳이 다시 살펴보느냐. 지금 시스템이 그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이거 당에 다 넘겼으니까 당에서 얘기하십시오 하든지 나중에 경찰이 수사할 테니까 경찰에 가서 얘기하십시오. 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런 상황 같아요. 권익위에서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처음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 또 국회의원의 가족에 대해서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고
등기부등본 확인하면서 어떤 법위반 있는지 확인하기 처음이기 네. 때문에 또 실제로 불러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없거든요. 그것도 권한이 없고. 뭐 그런 상황이라니까 1차적인 소명 자료는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판단한 다음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수사를 해달라, 예. 당해 조치를 취해달라 그런 식으로 통보를 했던 걸로 보이고요. 지금 김혜재 의원이죠. 봤을 때는 뭐 명백한 실수다 하는데 더 자꾸 소명하게 되면 오히려 방어를 할 수 있는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예. 아마 권익위가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좀 우려했던 게 아닌가 뭐 예. 개인적 생각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사가 완료됐을 때는 수사기관 통보하고 거기 가서 해명해라 라고 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긴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권한도 없는데 소명 자료가 계속 넘어오면 또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그렇죠. 한없이 길어질 수도 그러니까 있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건 좀 빨리 결과를 내기를 바라거든요. 예. 그래서 수사기관은 이제 사실은 불러서 압수수색도 할 수 있고 조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권익위는 어떤 생각했던 예. 걸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23명 중에 네. 경찰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사람이 7명이에요. 그러니까 국민권익위가 뭘 내놓으면 이걸 전부 다 의혹 있는 사람들을 쫙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 해야 되는 건지 이 자꾸 이제 판단해서 좀 예. 지금 좀 갈등이 애매하게 있는 돼버렸어요. 거죠. 예. 실제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닌 사람들도 불이익범이면 뭐 범죄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 송치 안 된 뭐 사건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뭔가 부동산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좀 치더라도 해당 의원들 입장에 상당히 명예훼손적인 어떤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정치적 행보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이걸 또 따라하지 않으면 예. 저 여당하고 보조를 뭐 안 맞추면 그렇죠. 왜 야당은 좀 봐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네. 보입니다. 일단 혐의들이 수사에 의해서 밝혀지면은 이거는 저쪽보다 더 심했네. 이거는 뭐 덜한 애가 있는데 그렇죠. 나름대로 그걸 처리하는 기준이 다르면 같은 국회의원인데 그것도 좀 애매하긴 네. 하군요. 예. 그러나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만 사회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 그것도 권력층이 그럴 경우 국민들이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처음 한번 나서 봤는데 어떻게 뭔가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4월달에 통과가 됐죠. 이해충돌방지법이요. 아하, 예. 국회법의 이해충돌방지법, 국회의원에 관해서는 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두 가지가 통과됐기 때문에 자신이 아는 공직을 통해서 알았던 뭐 비밀 정보라든지 네.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 취득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아주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LH 사건 중에 저는 이 법을 확보했던 게 이 네. 법이 만들어지고 통과됐던 게 가장 의미 있는 게 아닌가. 앞으로는 뭐 공직자라면 뭔가 자기가 뭐 자기 일하면서 뭔가 아는 정보가 있고 이걸 취득해서 재산을 얻는다 그러면 신고하든지 안 그러면 걸리면 나중에 처벌받는다. 이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의 어떤 관행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빨리 타파하고 그게 몸에 체득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해 충돌에 대한 것들은 아무튼 뭐 이 이름을 불러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여기서는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거죠. 의혹이. 네, 알겠습니다. 박주민 변호사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 6년 만에 여야의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은 이제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수술실 안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지 6년 만, 유령수술로 목숨을 잃은 고 권대희 씨를 통해 사회적 논의가 촉발된 지 5년 만입니다. 권대희님 그리고 이나금 어머니께 저희가 많은 빚을 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가족들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의 아픔으로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해주셔서 환자 보호를 제1의 목표로 하는 이번 법안이 오랜 기간 국회에 잠들어 있던 건 의료계 반발의 영향이 컸습니다. 통제된 감시 환경에서는 의료행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건데 여야는 의료계, 환자단체와 지속적인 토론으로 접점을 찾았습니다. 환자 측이 요청하면 필수로 CCTV 촬영을 하되 응급 상황을 비롯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땐
의료인이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또 잦은 열람 요청이 분쟁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열람은 공공기관이 요구하거나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동의할 때만 가능하게 제한했습니다. 시행도 공포 뒤 2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들이 다수가 원하는 법안을 국회가 법으로서 만들었다라는 데 첫 번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해단체들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꼭 좀 반영해서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비용 문제, 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번번이 무산됐던 수술실 CCTV 의무화는 6년 만에야 입법의 구분응선을 넘었습니다. 오랜만에 여야가 원만히 합의에 이른 만큼 개정안은 이번 달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핵심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는 폭풍전야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모레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재확인하자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며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 문턱을 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열리는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여론 악화를 우려한 민주당은 아침 회의 시간 대부분을 가짜뉴스 사례와 손해배상 문제 언급 등 언론중재법 정당성 강조에 할애했습니다. 전날 비판의 목소리를 낸 야당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제대로 성실하게 답변도 안 하고 도망 다니고 전원 정치를 하고 뭐라고 의혹을 제기하면 고발하고 이거야말로 언론의 재갈 물리기의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 본인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본회의 필리버스터부터 통과 강행 시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까지 모든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대화와 타협이 요체인 의회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민주, 법치, 공정의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천인공노할 만행입니다. 야당 대권 주자들도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준석 대표를 찾아 대권 주자 연석회의를 통해 함께 투쟁하자고 제안했고 하태경, 박진 등 다른 후보들도 동조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모든 세력과 함께 악법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투쟁의 제1선에 서야 합니다. 정의당 역시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을 대변하는 법안들은 합의가 중요하다고 매일 뒤로 미루면서 이런 법은 그냥 단독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이 임기 말에 민주당 정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강행한다는 여당과 어떻게든 막겠다는 야당이 맞서면서 전우는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최근 당내 대권 주자들과 갈등을 빚은 데 대해서 공식 사과하며 봉합 시도에 나섰습니다. 당내 다른 주자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물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침묵을 지켜오던 이준석 대표가 정권 교체를 위해 결집하자며 당내 분란을 공식 사과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의 혼란과 그리고 여럿의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도 공정한 경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이 대표가 봉합에 나섰지만 당내 주도권 갈등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가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해 당을 장악하려 했다는 의혹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겁니다. 캠프 차원의 부인과 문제에 발언을 했던 특보 사퇴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지지자 모임인 윤사모는 이준석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유승민, 최재형, 하태경 등 다른 대권 주자들은 당대표 흔들기 배경에 윤 전 총장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윤 후보와 가까운 인사들은
도대체 왜 이런 도발을 하는 것입니까? 이런 일이 후보의 승인이나 묵인 없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이준석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던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특히 김 최고위원이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후보가 되면 큰일이라고 한 유튜브 발언까지 알려지며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야당 농단이라며 정계를 떠나라고 요구했고 김 최고위원은 회의석상에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바로 삭제 조치 요청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해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선 주자 갈등은 격화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거관리위원장에는 개파색이 비교적 옅은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임명됐습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 승리로 이끌었던 정 전 총리가 당내 갈등을 진화하고 후보 선출을 원만하게 이끌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가운데 한 명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이른바 검사 인사청탁 논란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김 의원으로부터 검찰 간부의 사표 수리와 관련해 인사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지검 김모 차장, 지금은 옷 벗고 나갔지요. 그런데 중앙지검장을 찾아가서 윤석열이 잘못하고 물러나야 되는데 그냥은 안 물러나니까 우리가 같이 물러납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윤 검사장이 아니 내가 왜 물러나느냐 라고 이제 그냥 돌려보냈더니 이제 사표를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1차장이 사표를 내고서는 이제 그걸 철회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기강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납작 불입이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김종민 의원을 찾아가서 장관을 상대로 내가 항명한 건 아니니까 제가 그 사표 안 냈던 걸로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김종민 의원이 나한테 부탁한 게 그런 거였어요. 장관님 그거 좀 잘 봐줄 수 없나요? 그 개혁해야 되는 와중에. 이에 대해 김 의원, 해당 검사는 일면식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인사청탁은 사실이 아니라며 주변의 압력 때문에 사표를 냈다는 이야기를 들어 이를 추 전 장관에게 알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라고 전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논란, 김 의원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이낙연 전 대표를 거들며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김 의원과 추 전 장관이 원래 이런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추 전 장관 아들의 군 복무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을 때는 김 의원이 앞장서서 변호했죠. 현재까지 나온 거의 모든 의혹은 거의 사실이 아닙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은 규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휴가를 승인받아서 다녀온 겁니다. 2번의 병가, 1번의 개인 휴가 다 정상적인 본인이 담당자와 통화해서 승인을 받은 거 결정이 된 겁니다. 전화로 하는 게 가능하냐? 육군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당직사병의 폭로라고 하는데 그 당직사병은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결제 라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대권 주자와 지도부가 맞붙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이기고 대선 후보가 되면 큰일 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영상은 김 최고위원 측의 요청으로 삭제됐지만 홍 의원을 언급하는 부분은 남아있는데요. 우리 당에도 전직 대표이자 대통령 후보까지 지내신 홍감탱이 후보님이 지금 휘하에 캠프에 국회의원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나는 국회의원들 줄 세우지 않는다. 나는 내 방식대로 하지. 국회의원 줄 세우고 이런 건 잘못이다 이러거든요. 홍
홍 의원은 SNS에서 김 최고위원을 겨냥해 친박 간별사로 나라를 망친 사람이 친윤 간별사로 등장해 당을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이제 그만 정계에서 사라져 주었으면 한다고까지 거세게 쏘아댔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허은하 신임 수석 대변인이 김 최고위원의 사과를 대신 전하기도 했습니다. 가볍게 던진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 삭제 조치 요청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오해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되돌려 볼까요? 지난 2017년 4월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였던 홍 의원, 경북 상주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나선 김 최고위원의 지원에 나섰습니다. 경남도지사 사퇴 이후 처음으로 잡은 공식 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김재원 후보가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로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이 나라를 다시 부강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홍준표! 우리 김재원 후보는 옷이 2개 됐죠. 네. 상주 시민들이 김재원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주면 홍준표가 삽니다. 우리 당이 삽니다.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는 정치권. 이제 200일도 남지 않은 대선 전국에서 또 누가 갈라서고 또 누가 손을 잡게 될까요? 뉴스가 있는 저녁 안비령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당내 분란에 대한 공식 사과에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정치권 경선 레이스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뭐 본격적인 당내 갈등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박주민 변호사하고 잠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의혹이 있는 10몇 명의 의원들 등장했는데 여야 정치권 오늘 반응이 어땠습니까? 반응이 늦게 발표가 돼서 아직 공식적인 반응들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민주당은 매를 먼저 맞았죠. 예, 그렇죠. 민주당 분위기는 지난 6월에 이미 전수조사 발표가 됐고요. 근데 이제 의석수가 민주당이 훨씬 많죠. 당시에 274명의 의원과 배우자 등 직계가족까지 800여 명을 조사해서 12명이 나왔죠. 16건이 나왔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합동수사본부에 의뢰 들어가서 최근에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도 지났고 농지법 위반은 뭐 크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나기도 했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에서 약간 민주당이 이제 그 묘한 대목은 자당 소속은 아니지만 열린민주당 소속이 또 김의겸 의원이 거론이 됐어요. 과거 이제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그 흑석동 투자 문제가 이제 들어왔는데 본인은 이걸 또 열심히 해명을 했습니다. 전혀 위법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민주당이 이제 지켜보는 대목이 있고 지금 국민의힘은 12명, 그리고 건수로는 13건 이렇게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어느 의원이냐, 그 내용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제 공개돼 있지 않고 일종의 이제 이 사설연보지만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확인이 된다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내일 이후에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보나마나 자, 우리는 이제 제명, 출당 조치까지 했는데 더 고강도 조치를 한다고 이준석 대표가 호언장담을 했으니 그 지난 7월 달에 그렇죠. 그랬죠.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되겠죠.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은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는 의원들이 아마 공개되면 개별적인 해명이 또 쏟아져 나올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근데 그것을 이제 당 지도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지금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이 큰 파란이 예고되고 있는 밤입니다. 그래도 뭔가 국민 스스로의 힘이 커진 듯한 느낌은 듭니다. 언제 국회의원들한테 부동산 여러 개 갖고 있다면서 방 빼고 나가. 이런 말을 갖다가 오히려 아까 이제 홍준표 후보, 홍준표 의원이 잠깐 나왔는데 오늘 홍준표 의원이 강한 발언을 했어요. 국회의원도 이렇게 전수조사를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하는데 대권 주자들, 본인과 배우자, 가족까지 전수조사 부동산 의혹에 대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본인은 자신이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후보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또
검증 공세를 핀 것 어떤 작용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와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유력한 대권주자 후보 둘 사이의 갈등이 일단 네. 윤 후보 측에서 나 그러면 비전 발표대회에 나가서 발표하겠습니다라고 승낙을 했으면 뭐 일단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 네. 거기는 좀 정리될 거다라는 발언 때문에 좀 논란이 빚어졌다가 그렇죠. 그것도 일단 어떻게든 정리가 됐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쪽에서 비대위를 갖다 추진했다. 근데 그 비대위는 당연히 이준석 대표가 이제 배제되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야, 도대체 뒤에서 무슨 일을 꾸몄던 거냐? 네. 도대체 누구까지 이걸 알고 있었던 거냐?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은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하나의 보도가 나온 거죠. 취재 보도가 나왔는데, 예. 자, 윤석열 캠프 내에 이제 조직이 이준석 대표가 실각을 해야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당 리더십이 비었으니까 예.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수습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을 이제 모셔오게 되죠. 그렇죠. 바로 전이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었던 셈이고, 근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온 거고, 황당무계한 이야기다. 이게 윤석열 총장의 반응입니다. 예. 윤 전 총장은 그런 일은 없다라고 일축을 하면서 황당한 이제 보도가 나왔다라고 이제 예. 언론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이제 취지에 강한 이제 반론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쉽게 사라지진 않고 계속 지금 이준석 대표 대 윤석열 후보의 격돌이 이어져 왔고 최근에는 이제 좀 잠행 분위기로 조용해졌었는데요. 예. 사실은 오늘이 중요한 날인데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드디어 지금 윤석열 캠프뿐 아니라 최재형 캠프도요. 그동안 뭐 토론회에 대해서 이제 이 문제를 삼았던 것은 당헌 당규에 근거한 선관위가 꾸리는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였어요. 경준이 자체도 지금 이제 물러났습니다만 서병수 전 위원장이 자 이거는 두 후보가 입당하기 전에 흥행 차원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획했던 것이다. 두 후보와는 상관없는 행사다라고도 또 해명을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젠 선관위가 꾸려졌습니다. 그리고 정홍원 전 총리 그렇죠. 나름 이제 야권에서는 비중 있는 박근혜 정권 당시에 초대 총리가 이제 선관위원장을 맡은 거예요. 예. 무게감이 있습니다. 과연 내부든 외부든 누가 될 것인가. 그래서 그럼 이제 선관위 중심으로 경선 절차가 진행되면 뭐 외부에서 입당한 윤, 최 캠프든 나머지 당내 주자든 이건 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정돈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비대위 이 어떤 음모설이 뻥 터지니까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다시 뭐 싸늘해졌어요. 윤석열 총장의 캠프 쪽에서는 네. 그건 완전히 가짜 뉴스다라고 하는데 가짜 뉴스라고 했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에서는 당을 흔들고 당대표 흔드는 걸 다 아는데 누구를 속이려 드는가 그렇죠. 이런 식의 아주 기정사실화 강한 했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최재형 캠프도 기정사실화 했고요. 예. 또 유승민 후보 쪽에서도 예. 지금 이렇게 이 당권 흔들어서야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준석 대표 체제가 허물어지면 국민의당은 정권 교체에 실패한다. 내년 대선 망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강하게 이제 이준석 리더십을 지켜주면서 가야 한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 다른 주자들은 지금 윤석열 캠프에 이 황당무계하다. 그런 이 비대위 거론은 결코 없다라고 하는 말을 또 믿지 않는 분위기이거나 혹은 이제 믿더라도 반대쪽 주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제 뭔가 상처를 내기 위한 공격 포인트로 지금 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이 쉽게 수습될 것 같지 않고요. 아무튼 이 대표는 오늘 제가 다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네, 라고 사과했죠. 뭐든 양 제 잘못입니다. 얼른 사과하고 마무리를 짓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보죠. 예. 정홍원 전 총리께 우리 최고위원회는 결의를 통해서 경정한 경선 관리와 흥행을 위한 전권을 저희가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홍원 전 총리를 중심으로 공정한 경선과 그리고 흥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지도부는 뜻을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 대표로서 지금까지 이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분란과 그리고 당내에 다소간의 오해가 발생했던 지점에 대해서 겸허하게 국민과 당원께 제가 진심을 담아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홍원 정 총리 이제는 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 이렇게 불러야 되겠군요. 그렇죠. 예. 뭐 첫째도 공정, 둘째도 공정. 네.
공정이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셨더라고요. 개파색도였고 어찌 보면 현재까지는 이제 신망을 얻은 상태에서 그래도 또 이런 선관위원장감이 있었구나 하고 이제 출범을 하는데 예. 문제는 이제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 이제 다음 주가 되면요. 30일, 31일 예비 후보 등록하고 9월이 되면 이제 공식적인 경선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네. 토론회가 잡히면 이젠 등록한 예비 후보들은 뭐 10여 명이 될 텐데 모두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컷오프를 2번 하죠. 8명으로 줄이고 4명으로 줄이고 네. 이 과정에서 정말 그야말로 치열한 투쟁이 내부의 권력 투쟁이 벌어질 텐데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홍원 총리의 공정성에 대해서 좀 불리한 후보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 네. 항상 이제 심판의 탓을 하면서 이 경선 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일이 벌어지니까요. 두 번째는 정홍원 총리가 선관위원장을 맡지만 결국은 이 경선 과정에는 이준석 대표의 이 배후 조종이 작용할 것이다. 네. 라고 하는 또 의심 속에서 당대표와의 격돌이 윤캠프든 아니면 다른 쪽이든 있을 수 있습니다. 엉뚱하게 지난주 상황을 보시면 이제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이 대표가 또 갈등하는 그렇죠. 예. 녹취 사건이 이제 공방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뭐 예상할 수 없는데요. 어쨌든 순탄하게 가기는 쉽지 않은 네. 상황이다. 한번 지켜봐야 될 이 모습입니다. 자, 상대방에서 이렇게 뭔가 혼란스러우면 네. 다른 경쟁하고 있는 당은 뭔가 상당히 네. 좀 박수를 치면서 속을 예. 은근히 즐기면서 자기 길을 가면 되는데 민주당도 뭐 상황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거기서도 갑자기 터져 나오는 게 이천 화재입니다. 네. 예, 이렇게 되면은 이천 쿠팡 화재 때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 역할을 다 한 것이냐 아니냐 네. 이제 이런 논란이 벌어졌는데 이재명 기사 결국 주말에 사과했음을 네, 밝히긴 사과했습니다. 했는데 그냥 뭐 사그라들까요? 일단은 사과로 상당히 사그라드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예. 본인이 뭐 본인의 불찰을 다 인정한 거죠. 사실은 이게 황교익 씨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상황에서 빚어진 건데 예. 황교익 씨의 이제 이 인사가 적절했느냐, 보훈 인사다 아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신경민 전 의원의 이제 친일 발언이 논란이 됐죠. 황교익 씨 이 자리에 오셔서도 상당히 이제 예. 인간적 분노감을 표현했는데요. 그 결과 전 이낙연 후보가 첫 번째로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유감 표명을 바로 했죠. 우리 캠프의 이제 주요 인사가 친일 논란까지 거론한 것은 좀 과했다고 본다. 그렇다. 유감이다. 여기서 이제 황교익 씨도 바로 맞사과를 하고요. 예. 이 쌍방간의 문제는 좀 잦아들었고 황교익 씨가 또 큰 결단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억울할 수 있지만 자 이렇게 해서는 관광공사 사장을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사퇴했단 말이죠. 이재명 지사는 그거 받아들였고요.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이천의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굉장히 컸고 구조대장이 사망한 상황인데 예. 그건 뒤늦게 이제 실종 상태에서 사망으로 확인됐습니다만 근데 그 첫날 이 불이 사그라지다가 다시 타오를 때 네. 지금 이제 지방에 출장 가 있던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경남도와 협약식을 위해서 갔던 건데 예. 저녁에 또 황교익 TV 유튜브에 출연을 했던 거예요. 떡볶이를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장면이 있었는데 예. 그걸 이제 문제로 삼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황교익 사태에서 떡볶이 이제 유튜브 논란으로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가 모든 현장을 가진 않는다. 부지사를 보냈고 상황을 실시간 보고받으면서 지휘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고 문제는 없다. 그리고 그날 밤에 다른 일정은 다 네. 취소하고 새벽에 올라와서 현장으로 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래도 여야의 공방이 거세자 잘못했다. 더 일찍 올라왔어야 한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빠른 사과는 잘했다고 봅니다. 이거는 본인이 잘했다고 실제로 매뉴얼상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잘했다고 우기면 우길수록 공격이 더 커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잘라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오늘 이준석 대표의 사과, 이낙연 이제 후보의 그 친일 논란 유감 표명,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의 사과, 이 공통점이 갖는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요. 예. 이게 대권 주자든 혹은 뭐 대통령이든 이 주요 공직에 있는 분들이 빠르게 사과하는 게 항상 가장 좋은 솔루션입니다. 예. 근데 이걸 못 해가지고 이게 정말 그야말로 우리가 그 그게 호미로 이제 막을 걸 가래로 막게 되거든요. 경청과 감수성을 어떻게 갖고 맞습니다. 있느냐를 갖다 맞습니다. 보여주는 거니까. 네. 예. 일단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다만 뭐 여러 문제는 좀 있었지만 아무튼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되는 건데 네. 버티다 보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리로 자꾸도 이제는 이슈가 가래로도 쏠리잖아요. 못 막게 되지요. 예. 그나저나 국민의힘은 아직 경선 버스가 출발 못했지만 이제 민주당은 경선 버스가 이미 출발해서 네. 충청권에서 첫 번째 지방 경선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
판세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은 뭐 이재명 지사, 이낙연 뭐 후보 모두 다 지금 이제 충청권을 공략하고 있죠. 그 전에는 이미 처음에는 민주당의 아주 주요한 거점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전남, 네. 전북 이러한 호남 지역을 각각 공략을 했고요. 그리고 충청에서 첫 번째 경선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 이 경선 토론회의 바람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냥 우위를 점하고 갈 것이냐. 그러면 파죽지세로 갈 수 있다. 이런 전략일 거고요. 예.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첫 번째 공략 지역에서 한번 뒤집기를 성공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제2의 노무현이 될 수도 있다. 예. 이런 생각들을 또 나머지 주자들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한 공약들을 내기 시작했는데 다 DJ 정부 또 이 노무현 참여정부 이때 이제 과업을 이루겠다고 하면서 충청은 뭐니 해도 이제 세종시를 필두한 예. 이제 이 행정 수도론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제 강한 입장들을 냈고 예. 충청에서의 판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충청이 늘 캐스팅 보트 지역이기 때문에 판세를 분석하기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이제 예. 우리가 들곤 하죠. 하하, 뚜껑을 충청. 열어봐야 알겠죠. 예. 충청 판세가 나왔으면 이제 뭔가 뒤집을 만한 어떤 그 전략 네. 전술이 이제 튕겨 나올 가능성이 레버리지와 있습니다. 카드들을 준비하게 되죠.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난 누구랑 해서 단일화한다. 네, 뭐 이런 네. 것들이란 말이죠. 그 이낙연 혹시 후보 쪽으로 단일화할 생각이 있냐고 정세균 후보 쪽한테 누가 물은 네. 모양이다. 정 후보는 그냥 싫다 그러면 싫다 네. 그러는 건데 총리로서 업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 네. 싫다. 좀 묘한 답을 했어요. 총리로서 업적이 없다. 총리로서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업적이 없다. 한 게 없다. 내가 오히려 이제 대선 후보, 본선 주자감이다라고 부각을 하면서 거기 또 굉장히 좀 약간은 뭐랄까요, 좀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을 썼어요. 예. 단일화를 나는 안 하겠다고 하는데, 난 끝까지 단일화 안 하고 완주할 건데 문제는 스토커처럼 스토킹 하듯이 나에게 단일화를 요청한다. 아까 말씀하신 캠프의 다른 인사가 힘을 합치시죠. 뭐 이런 제안이야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것을 콕 집어 꺼내 들어서 자, 이낙연 후보 쪽에서 이렇게 나를 스토킹하는 것처럼 집요하게 단일화를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보기에 당신은 대선 후보감이 아니다.라고 이제 받아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낙연 후보가 이런 공개적인 정 후보 쪽의 발언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뼈아픈 대목이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단일화 시도는 계속 이어질 거고요. 앞으로 이제 지역 경선이 벌어지면서 판세가 엎치락뒤치락 할 그렇죠. 때마다 나타날 것이고 마지막 결선 투표에 어느 두 명이 올라가느냐 이게 최종 결판의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경선으로 막 판이 달아오르면 네. 이제 각 지역에 맞는 이제 공약들을 내놓으라고 정신이 그렇습니다. 없고 네. 이 네거티브는 이제 좀 사그러들 건가 그렇죠. 아니면은 여기서 어떻게든 더 쫓기니까 네. 네거티브가 더 흥해질 건가 그건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두 같은데. 가지를 다 쓰게 될 텐데 야. 국면에 따라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를 선택할 테니까 그래야겠죠. 제가 보기엔 진흙탕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여기 있고요. 남아 있다. 주로 공약과 정책 중심으로 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사 수가 적은 휴일의 영향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감염됐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늘고 있어 우려는 여전합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1,418명으로 전날보다 200명 넘게 줄었습니다. 하루 신규 환자가 1,500명대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17일 이후 엿새 만입니다. 하지만 주말과 휴일 검사 수가 줄어든 탓이라 큰 의미를 두긴 어렵습니다. 그 사이 위중증 환자는 4명이 늘며 다시 400명대에 육박했고 7명이 추가로 숨지며 누적 사망자는 2,200명을 넘었습니다. 확산세는 여전히 20, 30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 환자가 각각 20대 5.9명, 30대는 4.3명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았습니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 비율도 30%를 웃돌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최근 초중고교 개학 등과 맞물려 더 나빠지진 않을까 당국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개학으로 학생들 간 접촉 빈도가 늘어날 것이며 최근 젊은 층 감염률 및 무증상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오후 6시 이후 식당, 카페에서의 사적 모임 인원을 4명까지 완화해주는 백신 인센티브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조치가 산발적 집단 감염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며 업주들의 엄격한 출입 관리와 시민들의 방역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수도권 밖의 거리두기는 3단계가 2주 연장됐습니다. 다만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부산과 대전, 제주는 4단계가 적용됩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비수도권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최근 이틀 연속 5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말 휴일 검사가 대폭 감소한 상황에서 확산세가 꺾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광역단체 기준으로 전국 모든 지역 신규 확진자는 여전히 하루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 속에 방역당국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했습니다. 물론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지역도 많습니다. 이달 들어 6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제주 지역. 마트는 물론 노래방과 학원, 종합병원 등에서 집단 연쇄 감염이 퍼지며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입니다. 부산 역시 마찬가지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되면서 식당, 카페, 매장 영업이 밤 9시로 1시간 단축됐습니다. 위중증 환자에 대비하기 위해 전담병원도 추가로 늘렸습니다. 부산 보훈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였으며 시설 준비를 마치고 오늘 개소합니다. 부산 보훈병원 치료시설은 56병상 규모로서 대전도 4단계지만 최근 사흘 연속 확진자 수가 하루 30명 이하로 줄었습니다. 때문에 식당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 사적 모임 인원은 4명 이하로 마치 3단계 같은 4단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차이는 더 큽니다. 3단계를 적용하는 충북과 경남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충주와 김해, 창원시는 4단계, 반면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이 자율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정하면서 경북과 강원, 전북 일부 시군은 1, 2단계를 유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확진자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한 반면 전문가들은 시기상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자영업자 7개 단체 대표들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초청해 진행한 코로나19 대응 간담회. 화두는 위드 코로나였습니다. 이들은 자영업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지금의 거리두기가 아닌 코로나19와 함께 공존해 살아가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제는 한쪽의 희생만이 아니라 위드 코로나로 앞으로는 함께 갈 수 있고 오히려 이용하시는 분들이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서 영업을 함께 생존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업주들 바람과는 달리 위드 코로나로 가는 길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4자릿수 신규 확진자 발생이 50일 가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도권에서는 식당과 카페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한 30% 정도 집단 감염의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불가피하게 1시간 정도 영업시간을 제한하도록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특히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퍼지면서 백신 맞은 사람들이 감염되는 돌파 감염 비율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방역당국이 추석 전 1차 접종 70%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2주 뒤인 9월 말이나 10월 초쯤 위드 코로나 정책 실행을 검토하겠다고 한 이유입니다. 저희 중수본하고 방대본하고 서로 논의를 하고 있고 아마도 우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서로 안을 만들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는 그것이 모든 것이 검토가 가능하다는.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금의 확산세와 접종 현황을 고려했을 때 방역당국이 언급한 시점조차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 확산세가 꺾이는 걸 지켜본 뒤 최소한 접종률 70%를 넘고 나서 검토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9월 말 10월 초는 저는 조금 빠르다고 생각해요. 그때가 돼도 50% 정도 되기 때문에 2차가 아마 그렇게 정부가 하기에는 부담이 갈 거예요. 확진자가 얼마나 주는지 그리고 다시 새로운 변이가 충돌하거나 람다가 또 유행하게 되면 또 상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백신 접종률이 계속 높아지는데도 확진자가 2,000명대를 넘나들 경우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은 위험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공급 차질을 빚었던 모더나 백신 101만 회 분량이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모두 700만 회 분량이 들어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 2차 접종의 간격을 다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공급 물량을 갑자기 절반 이하로 축소한다고 통보해 국내 접종 간격을 4주에서 6주로 확대한 모더나 백신. 우리 정부 대표단이 모더나 본사를 항의 방문한 끝에 이 백신 101만 회분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나머지 600만 회분은 2주 동안 차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백신 수급에 숨통이 트이자 정부는 이 백신의 1, 2차 접종 간격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접종 간격을 조정하는 부분은 이제 향후 9월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백신 도입 일정이라든지 규모, 그리고 접종 기관별로 예약 상황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가된 모더나 물량으로는 접종률이 낮은 18세에서 49세 접종에 우선 활용하고 다른 접종 대상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5월에서 7월 사이 코로나19 확진자 대부분은 백신 미접종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에서 7월 24일 확진자 총 6만 5,347명 중 백신 미접종자가 93.4%를 차지하였고 1차 접종자는 5.2%, 2차 접종 완료자는 1.4%였습니다. 위중증이나 사망자 가운데는 미접종자가 91%를 넘었으며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은 0.6%에 불과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에 만일 돌파 감염이 발생한다고 해도 중증 진행이나 사망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최대한 억제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백신 접종에 적극 나서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네, 느닷없이 홍콩이 우리나라에서 백신 맞았다는 접종 증명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잠시 후에 아니다, 홍콩이 실수했다. 네, 다시 인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해프닝일까요? 찬찬히 관련된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밑에서부터 올라오시면 더 편합니다. 2015년에 나름대로 의약품을 선진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 국가협의체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록을 바탕으로 해서 WHO, 세계보건기구가 선진국 규제기관국이라는 이름으로 SRA라는 명단을 만듭니다. 이 명단을 보고 이번에 홍콩이 이 나라들의 백신 접종은 제대로 잘 했겠군 하면서 명단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ICH라는 것도 뭔가? 그걸 다시 설명을 해봐야겠죠. ICH라고 하는 것은 국제의약품 규제조화위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약품의 규제 방향이나 기준 조화를 모색하는 국제협의체였는데 회원국은 유럽 공동체, 거기에 미국, 일본, 그다음에 참관국으로는 캐나다, 스위스, 상호 협정국으로는 서로 도와주기로 약속한 나라들로는 쭉 간단히 얘기하면 유럽 전체에다가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을 끼워서 만든 국제의약품 관리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도 여기 회원국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왜 문제가 됐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에 여기에 회원국으로 가입을 했는데 WHO가 명단을 만든 거는 2015년 10월이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명단을 다시 바꾸고 해서 가입된 나라들을 명단에 넣어야 되는데 WHO가 그 이후로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홍콩이 그 옛날 명단을 보고 이번에 작업을 했다가 급히 취소를 하게 된 거죠. 아니구나 하고 다시 넣는 해프닝이 그래서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명단을 가지고 이럴 거냐? 빨리 고쳐달라라고 하는데 또 그게 상황이 다릅니다. 한번 보십시오. WHO는 나라들을 쭉 뽑아가지고 명단에 집어넣는 방식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바꾸려고 합니다. 선진규제기관국 SRA를 폐기 처분하고 직접 규제기관을 평가하는 WLA라고 하는 걸로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2022년 되면 완성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잔뜩 하고 있습니다. 자,
대충 짐작하실 거죠. 네. 어쨌거나 우리나라 의약품 품질 관리나 통제의 수준은 확실한 세계 선도국 수준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분명히 확인이 돼야 되는데, 보시면 유엔에서 의약품을 조달받고 구매하는 나라들이 22개국인데 거기에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계보건기구가 표준화 협력센터라는 걸 전 세계에 깔아놓고 있는데 그게 7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WHO가 코로나19 백신을 심사할 때 우리나라가 심사국으로 공동심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K방역이 앞서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능력이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백신 접종 증명이 불인정을 받는다? 아닙니다. 그것은 홍콩의 해프닝입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혐의를 모두 부인한 이 고검장 측은 자신감 없는 공소장이라고 비판하며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검찰이 지난 5월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기며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박을 넣었다는 겁니다. 3개월 만에 열린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 고검장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 방식에 이어 공소장 내용 자체를 두고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공소사실이 불명확하고 증거도 없이 길기만 하다며 자신감 없는 공소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재판 전에 별도로 낸 입장문에서는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고 개입할 동기도 없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공소장에 이 고검장이 하지도 않은 일을 공모한 것처럼 적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장의 구조 자체로 누가 공범이고 어디까지가 직권을 남용한 사람이냐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여전히 좀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고검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대신 이광범 변호사가 직접 변론에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했던 특별검사 출신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친여 인사 사건들을 대거 변호하고 있는 로펌의 대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거물급 변호사가 전면에 나서며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예고한 가운데 다음 재판에서는 변호인단의 구체적 입장을 듣고 증인으로 누굴 부를지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고검장 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당시 출입국 정책본부장, 그리고 이규원 검사의 재판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의 재판과 이 고검장 재판을 합쳐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주요 쟁점이 다르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이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실수요자 사이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저축은행도 은행과 같이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봉 이내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상호금융, 카드사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이 금융권에서는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의 120에서 180% 수준으로 했는데 금융당국이 연봉 수준으로 제한해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신규 대출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해 전방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풍선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에서 6%대로 관리할 방침인데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이 이를 훌쩍 넘어서면서 하반기에는 강하게 조일 수밖에 없는데 시중은행만 규제할 경우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자금이 긴급한 실수요자는 NH농협의 대출 중단 사태에다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까지 3중 충격을 겪게 됐습니다. 이에 따른 대출 불안 심리가 점점 확산하자
금융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NH농협은행 농협중앙회의 주택담보대출 등 취급 중단과 같은 조처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시중은행을 포함한 대다수 금융회사는 가계대출 자체 취급 목표치까지 여유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시도하면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야당 의원들 부동산 전수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왔고 전해드렸죠. 2071님, 정치권과 LH 직원 투기 의혹 모두 제대로 수사를 해서 불법 소득을 환수해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이 한국과 경제 협력을 원한다고 밝혔는데요. 9330님, 탈레반이 유화적인 입장을 내놓고 손을 내밀어도 덥석 잡지 말아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 전남과 경남, 제주도 지역에선 만반의 대비로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